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어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매일 사연살롱을 구경만 하다가 사연 올려볼 생각은 처음 하네요. 저도 참 여기 올라오는 다른 분들 사연에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사연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시집살이 당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겪은 일은 시집살이도 시집살이지만 그걸 넘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배신감이 컸던 일이라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노가 쉬이 삭혀지질 않아 이렇게 사연이 남아 적어보게 되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다들 시집살이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사연살롱을 보고 계실 결혼한 지 10년, 20년 훌쩍 넘어가는 결혼 선배, 인생 선배들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기엔 제 나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좀 이른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요즘 전 결혼한 분들만 보면 붙잡고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 든답니다. 제가 왜 사연을 시작하자마자 다짜고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신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기막혀 하실 거예요. 보통 시집살이라고 하면 많은 사연에서 가장 물리치기 힘든 강력한 적은 시어머니잖아요. 그 다음으로 시누이, 시아버지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정말 다정하고 천성이 선한 분들이세요. 남편에게는 여자 형제가 없어서 제겐 시누이도 없었고 형이 한 명 있어서 아주버님은 계시는데 조금 무뚝뚝한 성격이시긴 해도 매너 좋으신 분이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한테 시집살이를 했다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저도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사람에게 시집살이를 당할 거라곤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아주버님의 첫째 딸. 그러니까 제게는 시조카가 되는 중학생 아이였어요. 솔직히 아주버님이나 형님까지는 신경이 많이 쓰인다 쳐도 결혼할 때 시조카와의 관계까지 염려하는 분들은 많이 없지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중학생 딸이 하나 있다길래 그렇구나,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남편이랑 아주버님의 나이 차이가 6살밖에 안 나는데 벌써 중학생 딸아이가 있다고 해서 아이를 좀 빨리 가지셨나 보다 하고 넘겼죠. 아주버님은 결혼도 빨리 하셨고 그 밑으로도 초등학생 자녀가 4살, 6살 터울로 둘이나 있어서 그저 아이를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네요. 아무튼 이제 갓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들은 막내나 둘째야 워낙 어려서 봐도 귀여워만 해주고 말았는데 동생들과 나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첫째를 보면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제가 14살 때는 초등학생이나 다름없이 천진난만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이라 그런지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어른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유독 첫째 조카하고 있으면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지는 게 저보다 한참 어린아이인데도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별 생각 없었던 시조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건 그 애와 제가 제대로 처음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눴던 결혼 후 첫 명절 때부터였어요. 사실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왔을 때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애들을 다 맡기고 와서 어른들끼리만 식사를 해서 못 만나봤었고 결혼식 당일엔 워낙 정신이 없어 몰랐는데 초등학생 조카들만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시조카를 제대로 본 건 결혼하고 첫 명절 때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날이 시댁에서 보내는 첫 명절이라 참 걱정도 많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라서 많이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 과정에서도 시부모님께서 참 어디 가서 만나보기 드물게 며느리에게 잘해주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반전은 없더라고요. 제사도 없는 분위기라 음식하느라 짐 뺄 일도 없었고 시부모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일을 시키지도 않으셔서 정말 휴일처럼 즐겁고 편하게 보내던 중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집 관련 문제로 아주버님과 남편을 데리고 잠깐 나가시고 집에는 저와 형님, 시조카만 남아있을 때였어요. 초등학생 시조카들은 방에 들어가서 지들끼리 신나게 노는 중에 형님과 저, 그리고 첫째 시조카만 남았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담소를 나누고 초등학생 동생들은 자기들끼리 노느라 정신이 없는 가운데
첫째 시조카가 유독 말이 없고 심심해 보여서 내내 신경이 쓰이던 참이어서 잘됐다 싶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죠. 올 초에 중학교 입학했다며? 내가 중학생 애들 수학 가르치는 일을 하거든. 혜선이는 수학 잘하니? 중학생 애들 가르치신다고요? 교사예요? 어느 학교요? 아, 학교 교사는 아니고 과외교사에. 아, 난 또. 과외교사라고 하니 별거 아니라는 듯 퉁명스러워지는 태도가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른이 했어도 기분 나빴을 태도를 아이가 하니 더 어이가 없었어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작은 엄마가 알려줄게. 작은 엄마는 무슨. 됐어요. 그게 시조카와 처음 나눠본 대화였어요. 제 딴에는 나름대로 직업이 그 또래 가르치는 일이라 쉽게 다가가 보려고 한 거였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니 한 번에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별로 드러내고 싶진 않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얼굴에 표가 났던 모양이에요. 바로 형님께서 끼어드셨어요. 얘, 너는 태도가 그게 뭐니? 아, 그러고 보니 동서 정말로 중학교 선생님이네? 잘됐다. 우리 혜선이 공부 좀 가르쳐줘. 가해비는 당연히 챙겨줄게. 동서가 애들 여러 성적 올렸다며? 네? 아이, 혜선이는 그냥도 가르쳐주죠. 결혼하면 저희도 이쪽 동네로 이사 올 거니까 언제든 말씀 안 하세요. 제가 그룹으로도 과외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들 수업할 때 들어와도 되고요. 그래? 그래주면 나야 너무 고맙지. 안 그래도 혜선이가 수학을 못해서 걱정이었는데 한시름 덜었네? 아, 정말요? 그래도 수학은 중학교 때 기초부터 잘 쌓아놓으면 금방 성적 잡을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도와줄게 혜선아.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 그나마 어색했던 공기를 형님께서 자연스럽게 풀어주셔서 내심 안심하고 있었는데 저희 얘기를 못 씹은 얼굴로 듣고 있던 시조카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아, 진짜 됐다고요. 초면부터 짜증나게. 제 공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어요. 시조카가 문을 꽝 닫으며 그대로 집을 뛰쳐나가 버렸거든요. 때마침 현관에서 시아버님과 이야기를 하며 집에 들어오고 있던 남편이 놀라서 허겁지겁 뛰어들어올 정도로요. 여보, 뭐야, 왜 그래? 혜선이한테 뭐라고 했어? 어? 무슨 얘기를 하긴 뭘 무슨 얘기를 해.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저래? 설마 공부 가지고 훈계했어? 내가 그랬겠어? 오늘 처음 만나는데? 아우, 도련님도 설마 동서가 그랬겠어요. 그냥 제가 예민해서 그래요. 요즘 중2병이 무섭다던데 쟤는 왜 중2 되기도 전에 저러지? 하여간 누굴 닮아서 그러는지. 미안해 동서, 놀랐지?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에요. 한창 성적이 민감할 나이인데 제가 괜한 이야기를 꺼냈나 봐요. 공부 도와준다고 하면 좋아할 줄 알고. 제 직업병인가 봐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형님. 앞으로 조심할게요. 조심하긴 뭘 조심해 동서. 이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 결혼생활 잘하겠어? 동서, 명심해. 결혼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 내 얘기 새겨듣는 게 좋을 거야. 나도 결혼생활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어. 진심 반 농담 반으로 능청스럽게 위로해 주시는 형님 덕분에 기분이 풀리더라고요. 에이 형님, 그래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시댁복은 있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시댁살이 없이 잘해주시고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좋은 분들 같고요. 결혼 생활의 힘든 점 절반은 시댁, 절반은 남편 때문이라는데 적어도 시댁 때문에 힘들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형님께서 내내 분위기도 풀어주시고 저를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웃으며 답했는데 형님 얼굴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뭔가 꼭 양심에 찔리기라도 한다는 듯이요. 그래? 뭐 그치. 우리 시부모님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시집살이도 별로 안 심하고. 잠깐이었지만 그 표정이 내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때를 떠올리면 자꾸 찜찜해져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시부모님이 시집살이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유, 당신은 그 얘기를 몇 번을 묻는 거야. 그렇게 불안해? 결혼 전부터 얘기했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런 거 없다고. 아, 그치. 아니, 아까 형님이랑 얘기하는데 형님 반응이 좀 이상해서. 형수님이 왜? 내가 시부모님이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형님이랑 아주버님 좋은 분 같다고 시댁 복은 있는 것 같다고 했더니 형님 표정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약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듯한 표정이었달까? 그래?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처음부터 이런 분들은 아니긴 했어. 아마 그래서 형수님이 그런 반응이셨을 거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랑 형수님은 좀 젊은 나이에 결혼하셨잖아.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그때만 해도 좀 옛날 사상을 많이 못 버리셔서 형수님을 못 살게 굴긴 했었거든. 그땐 제사도 지낼 때라 많이 힘들긴 하셨을 거야. 그것 때문에 형이랑도 많이 싸우셨던 걸로 알고 있고. 아무튼 결혼 초반엔 형수님이 고생 꽤나 하셨을 거야. 이러다 멀쩡한 부부 이혼시키겠다 싶어서 나도 부모님한테 많이 뭐라 했지. 그래서 지금 많이 달라지신 거야. 아, 그렇구나.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형님이 왜 그런 반응이셨는지 한 번에 납득이 되더군요. 본인 때는 이런 시부모님이 아니었는데 제가 들어와서는 좋은 시부모님 듣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묘했을지 이해가 됐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면 괜히 나중에 들어와서 호선 누리고 있는 제가 얄밉게 느껴져서 경계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친근하게 대해주시는 형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과 함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원래 사람이 바뀌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부모님 세대분들은 그 정도 연세에 생각을 바꾸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쉽사리를 혹독하게 시키던 시어머니에서 지금처럼 며느리들을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시어머니가 됐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식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질 거였으면 세상에 많은 시어머니들이 바뀌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정도로 생각이 열려있다는 걸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됐는데 신기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지금 바뀐 건 사실이니 그냥 그러려니 넘겼어요. 예전에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니 언제든 돌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약간 열어둔 채로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잘해주시기만 했습니다.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 있었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첫째 시오카에게요. 저기 동서, 정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이야기해도 될까? 뭐길래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형님? 남편 회사가 이전을 해서 우리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근데 혜선이가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때기도 하고 성적도 중요한 시기잖아. 이런 때 환경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중고등학교는 원래 살던 이 동네에서 졸업시키고 싶어서. 우선 1년만 혜선이 맡아줄 수 있을까? 딱 중학교 졸업 때까지만. 남편이 다시 서울로 오려면 부서 이동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적어도 1년은 걸릴 것 같아. 네? 그게 같이 사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형님. 알지, 너무 잘 알지. 내 자식이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남의 자식이랑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도 그동안 우리 정이 있잖아. 혜선이한텐 절대 동서 심기 건들지 말고 쥐죽은 듯 학교랑 집만 왔다 갔다 하라고 할게. 1년이 길어 보여도 은근히 짧은 세월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어? 형님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부탁이라서요. 같이 사는 건 저희 부부가 신혼이기도 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랑 이야기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너무 착잡하더라고요. 가뜩이나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이인데도 한없이 불편한 시조카를 데리고 살라니. 아무리 시조카가 쥐죽은 듯 산다 해도 같이 살면 매일 오며 가며 얼굴 마주칠 텐데 신경이 안 쓰이는 게 가능하겠나 싶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편도 거절할 줄 알았죠. 여보, 형님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시는데 당신이 좀 아주버님 통해서 거절해 줄 수 있지? 부탁? 무슨 부탁? 아니, 혜선이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1년만 우리가 데리고 살아달래. 아무리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나한테 잘해주셨어도 애를 맡기는 건 완전 다른 문제지. 애도 셋이나 키워보신 분이 어려운 거 알면서 왜 저런 부탁을 하시지? 뭐? 애 키우는 거랑 여랑 같나? 다 키운 애 방 하나 내주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거절을 해? 그냥 우리가 1년만 데리고 있자. 현관 바로 앞에 있는 복도 끝방 무슨 당신 운동방으로 만든다더니 헬스장만 가고 저 방은 쓰지도 않잖아.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남는 방도 있는데 뭐하러 거절해.
사이 껄끄러워지게. 뭐라고? 혜선이 까칠한 거 알면서 그래. 가끔만 보는데도 내가 조금 실수하면 펄펄 뛰는 애야. 당신도 전에 봤잖아. 그런 시한폭탄 같은 애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 중학생이잖아. 당신도 중학생 애들 많이 가르쳐 봤으면서 혜선이 하나 케어를 못해. 그때야 워낙 낯설고 사춘기니까 그랬겠지. 내일 모레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사춘기도 거의 끝났겠구만. 아니 여보, 왜 이렇게 남일처럼 말해? 나는 싫어. 우리 아직 신혼이야. 내가 내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한참 어린애 눈치 보며 살아야 해? 누가 눈치 보래. 저 방은 안방이랑 거리도 먼데 눈치는 무슨 눈치야. 그냥 서로 방에서 안 나오면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겠구만. 그리고 이 기회에 당신도 겸사겸사 혜선이랑 사이 좋아지면 좋잖아. 딱 당신이 가르치는 애들 나이 때인데 혜선이랑 친해지면 당신 일하는 거에 도움되지 않겠어? 뭔 소리야. 내 학생들이랑은 내가 알아서 이미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당신은 정말 혜선이랑 살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 뭐 평생 살라는 것도 아니고 1년만 데리고 있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막말로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혜선이도 자기 학업하면 집에서도 마주칠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아. 주말에도 무슨 종일반 학원 다니다는데 주말도 온전히 우리끼리 보낼 수 있고. 그게 뭐 그리 싫다고 그렇게 정색을 해. 싫어. 싫다니까. 그렇게 좋으면 당신의 혜선이 데리고 살던지. 여기는 당신만 사는 집이 아니야. 내가 내 집에 낯선 사람 들이기 싫은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이 옆집 얻어서 혜선이 데리고 나가든가. 와, 당신 정말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냉정하다. 하루 종일 애한테 매달려서 육아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가족끼리 살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 나중에 우리도 난처한 일 생길 때 부탁할 수 있고 다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살면서 당신은 형수님한테 뭐 부탁할 일 없을 것 같아? 다른 부탁은 다 들어줘도 집에 애 들이는 건 싫다고. 며칠 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건 완전 문제가 다르잖아. 아무리 다 컸다고 해 내 애는 앤데 신경 안 쓰이겠어? 게다가 집에 공부하는 애 있으면 눈치 보이는 거 몰라? 됐어. 그렇게 싫으면 거절은 왜 나보고 하래? 난 찬성이니까 반대할 거면 당신이 직접 거절해. 왜 싫은 소리는 나한테 시켜? 진짜 이기적이야. 그저 어색한 시조카 데리고 사는 게 싫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기적이라니. 남편의 가치관이 정말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2년이나 연애하고 결혼한 건데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생각이 달랐나 싶기도 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대판 싸우고 저는 다음날 형님께 제 의사를 밝히기 위해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로 피곤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 저예요. 어제 남편하고 혜선이 이야기해봤는데 동서, 안 그래도 고맙다고 전화하려고 했어. 혜선이 곧 도착할 거야. 내가 이 은혜는 꼭 잊지 않고 갚을게. 혜선이 걔가 무뚝뚝해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는 엄청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동서도 알겠지만 걔가 사회성이 은근 없어서 그나마 사귀었던 소꿉친구 다 여기 놔두고 이사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거절하려고 전화드린 건데 혜선이가 저희 집으로 오고 있다고요? 어제 도련님이 혜선이 보내라고 흔쾌히 전화와서 오늘 아침 일찍 혜선이 보냈는데 뭐라고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띵동 하는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벨소리가 그렇게 공포로 느껴지긴 처음이더라고요. 화나는 마음 반 두려운 마음 반으로 마구 떨리는 손을 겨우 붙잡고 인터폰 앞으로 가니 파란 화면 한가운데 떡하니 시조카 혜선이의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도착했나 보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점심은 먹이고 보낼게요. 저 혜선이 못 데리고 있어요, 형님. 저 그 얘기하려고 오늘 전화한 거예요. 뭐라고? 이건 아니지, 동서. 그럴 거였으면 내가 혜선이 안 보냈지. 혜선이 오늘 이사한 우리 집에서 꾸역꾸역 서울 올라간 거야. 애는 애대로 고생시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 상의해 본다며. 난 당연히 상의한 줄 알았지. 도련님이 봐준다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사람이 어쩜 이래? 형님, 남편이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라 저도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혜선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저녁차 태워서 보낼게요. 예정에도 없던 혜선이가 집에 오는 바람에 오늘 제 약속도 다 취소하게 생겼어요.
저로선 혜선이 밥 먹이고 좀 쉬게 했다가 내려보내는 것 이상으로는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따지려거든 남편에게 따져주세요. 뭐라고? 동서 잠깐만 끊지 말아봐. 이런 법이 어딨어?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는 전화를 끊고 안방 문을 열어젖히자 머리는 까치집을 하고 천하태평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 우라통이 치밀더군요. 화가 나서 베개로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팼더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아, 여보 왜 이래? 당신 미쳤어? 미치긴 누가 미쳐? 미친 건 너 아냐? 지금 밖에 누가 와 있는지 알아? 밖에? 아, 혜선이? 벌써 왔어? 아, 혜선이? 장난해? 왜 춥겠다. 얼른 열어줘야지 뭐해. 남편이 후다닥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진짜 그때의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쫓아가 문을 열기 직전 남편에게 경고했어요. 혜선이 점심만 먹이고 보낼 거야. 뭐? 애가 차를 몇 시간 타고 온 건데 미쳤어? 몰라. 나랑 상의 안 한 당신 잘못이지. 그러게 누가 맘대로 부르래? 그러기만 해.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말을 마친 남편이 문을 열어서 뒷말은 하지 못했어요. 문을 여니 백팩에 크로스백에 캐리어에 끼운 노트북 가방까지 아주 온갖 살림살이를 다 싸들고 온 시조카가 보이더라고요. 뭐 좋다고 저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건지 기가 막히는 걸 꾹 참고 기분 나쁜 티를 안 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애가 하는 첫마디가 가관이었어요. 문 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싹퉁바가지 하고는 이런 걸 데리고 살라니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며 남편을 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뭐가 좋은지 실실 웃으며 맞이해 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까 우리 혜선이. 날이 많이 추워서 화가 났나? 제 방은 어디예요? 저는 쳐다도 보지 않고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대뜸 지방부터 찾는 걸 보니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머리 한 대만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그런 제 속은 모르고 남편이 현관문 바로 앞에 있는 끝방을 가리켰어요. 저기 저 방 쓰면 돼. 짐 풀고 나와.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어? 방을 쓰긴 뭘 써. 짐 풀 거 많아? 그냥 거실에 짐가방 두고 나갔다 오자. 어차피 그대로 다 가지고 내려가야 하는데 번거롭게. 집에 머무를 일말의 틈도 주고 싶지 않아서 남편의 말을 가로챘더니 그제서야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저 여기 살 건데. 작은아빠랑 엄마랑 상의가 안 되었는데 작은아빠가 실수를 했네? 사과는 작은아빠한테 받아. 솔직히 문 열기 전까지만 해도 저 애한테 이렇게 퉁명스럽게 굴 생각은 없었는데 시조카 태도를 보니 저도 모르게 싸늘한 말투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조카는 기가 죽긴커녕 코웃음을 쳤어요. 사과를 왜 받아요? 전 안 내려갈 건데. 두 분이 소통 못해서 생긴 일에 왜 제가 피해를 입어야 하죠? 전 여기 오라 해서 온 거고 보아하니 방도 비워놓은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갈 이유가 없는데요? 방은 비워놓은 게 아니고 원래 비어있던 방이야. 내가 쓰려고 비워놓은 방이니까 미안하지만 여기 놀러 올 수는 있어도 살 수는 없어. 여기까지 왔는데 점심은 맛있는 거 사줄게. 용돈도 필요한 만큼 주고. 작은엄마가 신경 써줄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야. 점심은 됐고요. 용돈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쓰지도 않던 방, 저랑 살기 싫다고 쓸모있는 방인 척 연기하지 마시고요. 전 어른들끼리 다 이야기 됐다고 들었으니까 못 내려가요. 방에 짐 풀게요. 그대로 남편이 가리킨 방에 들어가려는 시조카를 보니 말 그대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시조카의 팔을 덥석 붙잡았더니 시조카가 엄청난 힘으로 저를 밀치듯 뿌리쳤어요. 나요? 어딜 만져요 더럽게. 뭐라고? 전 분명히 안 내려갈 거라고 말했어요. 아니 못 내려가요. 저라고 뭐 좋아서 그쪽이랑 산다는 줄 알아요? 나도 싫은 건 피차 마찬가지니까 서로 좀 못 본 척하고 살자고요. 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사고 회로가 정지된다는데 그 순간 제가 딱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모든 행동이 굳어버리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편을 들긴커녕 놀라서 혜선이를 따라 들어가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하지도 못했네요. 그날 저는 시조카 꼴도 보기 싫은 마음에 방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눈치도 없이 시조카와 화기애애한 대화를 하는 게 간간히 들려왔지만 싹 무시했죠.
시조카는 물론이고 남편도 꼴도 보기 싫어서 안방에서 남편도 쫓아냈어요. 남편은 옷방에서 자고 저는 안방에서 자는데 이쯤 되니 시조카가 어디까지 버티나 궁금해지더라고요. 안 가겠다고 버티는 애한테 무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시댁이 엮여있으니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무시했죠. 남편도 아무리 시조카라지만 언젠가 이 생활을 불편해할 날이 오겠지 싶었거든요. 그렇게 웬걸? 그렇게 한 학기가 다 지나가도록 시조카는 저희 집에서 나가지 않고 잘 버티더라고요. 게다가 잊을만 하면 틈틈이 제 속을 뒤집어 놓는 멘트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밑반찬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작은 아빠, 맨날 이런 거 드시고 산 거예요? 옷 정리한 것 좀 봐. 이렇게 정신없이 해놓고 어떻게 살아요? 옷장을 하나 더 사던가 하지. 각방 쓸 거면 결혼은 왜 했어요? 맨날 작은 아빠만 바닥에서 자고. 남편 걱정도 안 되나? 얼핏 들으면 이간질 같은 얘기들을 저 들으란 듯 남편에게 하는데 상대하기 싫어서 못 듣는 척 하려다 가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 방학인데 니네 집에 내려가 있어. 학기 시작하고 오던지 해. 서로 불편하게 이러고 사는 것도 웃기지 않니? 좋은 말로 할 때 너희 집에 좀 내려가 있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저건 엄마가 못 참으면 뭐 어쩔 건데요? 쫓아내기라도 하시게? 여기 내 집인데 못 쫓아낼까봐? 못 쫓아낼걸요? 얘 봐라. 그건 무슨 자신감이니? 작은 엄마는 절 쫓아낼 자격이 없으니까요. 자격? 내가 내 집에 내 남편하고만 살겠다는데 갑자기 무슨 자격을 운운하는지 순간 머리가 띵해졌지만 그대로 말릴 순 없었어요. 자격이고 나발이고 제발 방학 때만이라도 니네 집에 내려가 살든지. 그게 싫으면 제발 내 심기 건드리지 말고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짐 다 싸서 내다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말하고 나서 저도 아차했어요. 드라마에서 개문화할 법한 대사를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도 쌓일 대로 쌓인 터라 험한 말이 나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여보, 애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뭐, 내가 못할 소리 했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면 얌전히 살라는 말인데 그게 잘못됐니? 당신은 제가 나한테 달라들 땐 가만히 있더니 왜 나한테만 난리야? 내가 지금 나보다 한참 어린 시조카한테까지 시집살이 당하고 살아야겠어? 제 말을 듣고 경악했다는 듯 끼어드는 눈치 없는 남편하고 그날도 한바탕 싸웠네요. 몇 달째 같은 문제로 싸움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그동안 형님께도 전화드려서 제발 애 좀 데리고 가라고 애걸복걸 매달리고 설득도 하고 협박 비슷한 것도 해봤지만 다 통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게다가 두 분은 막판엔 제 연락을 안 받기 시작하더니 기어이 잠수까지 타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여쭤봐도 대답을 피하시기만 했고요. 마치 온 가족이 한 통속으로 혜선이가 우리 집에 얹혀 살길 바라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3대1 그룹과외가 있는 날 한 친구가 지각을 해서 그 애를 기다리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다른 두 아이가 대화하는 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그래서 주혜선 걘 요즘 어떻대? 그니까 안 그래도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진짜 무서워서 결혼 못하지 않냐? 걔네 아빠랑 결혼한 분은 걔가 친딸인 거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 아냐. 대말이 내가 결혼했는데 조카가 내 집에 얹혀 살겠다는 것도 너무 싫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걔가 내 남편이 사고쳐서 낳은 딸이었다? 와,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 여자분은 어떡해? 진짜 불쌍해 죽겠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것 같더라고요. 혜선이란 이름이 흔한 이름이긴 하지만 주시성의 혜선이란 이름의 조합은 흔하지 않은 것 같아 더 그랬어요. 게다가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혜선이랑 동갑내기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죠. 얘들아, 혹시 니네가 말한 주혜선이란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학교에 한 명밖에 없니? 네? 그렇지 않나? 아마 맞을 거예요. 네, 다른 혜선이는 많은데 주혜선은 한 명밖에 없을걸요? 선생님도 혜선이 아세요?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얼굴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믿기지 않는 건 마찬가지라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켜 혜선이의 프로필 사진 화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줬어요. 얘가 맞아?
네, 얘예요. 선생님도 얘 가르치세요? 아까 해준 얘기 좀 자세히 해줄 수 있니? 얘네 아빠가 혜선이가 딸인 걸 숨기고 결혼했다고?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마구 떨리더군요. 다행히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는지 지들끼리 서로 이걸 말해줘도 되나 시선을 부딪혔어요. 뭐 어때? 이미 다 들으셨는데. 비밀이에요, 선생님. 요즘 혜선이가 그래서 새엄마랑 사는데 조카인 척하고 사느라 짜증나 죽겠대요. 아빠가 언제 밝힐지 간보고 있는데 새엄마는 자기를 조카라고 생각하니까 아빠랑 자기를 엄청 갈군다나? 그래서 나중에 아빠가 자기 친딸인 거 밝히면 역으로 복수할 거라고 요즘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뭐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 발칙한 녀석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걸 듣게 되니 정말 얼척이 없더군요. 그날 수업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애들 말만 믿고 이러는 게 맞나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긴 했어요. 단순히 시조카라고 하기엔 너무 친밀한 사이라거나 혜선이가 절대 제 집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아주버님과 형님도 막무가내로 혜선이를 제 집에 보내고 방치하는 것도, 혜선이가 제 남편의 딸이라고 하면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할 때 호적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이었죠. 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해서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예요. 둘째 며느리요. 남편한테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죠? 무슨 얘기 말이냐? 혜선이요. 저는 혜선이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너무 시조카대하듯 했네요. 제게도 딸이 생긴 거나 다름없는데.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 떠보듯 이야기했는데 잠시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께서 놀란 듯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눈치였어요. 들었니? 네, 다 듣고 전화드린 거니까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이럴 거면 왜 숨기셨어요? 진작 말씀해 주셨어도 됐는데. 미안하다. 우리 아들 온전히 장가 보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릴 때 사고쳐서 낳은 딸이 있다고 하면 어떤 여자가 좋다고 결혼을 하겠니? 숨겨서 정말 미안하다. 네, 그쵸. 세상에 결혼도 전에 중학생짜리 딸이, 그것도 어릴 때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다고 하면 아무도 안 좋아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큰애 호적에다 혜선이를 올린 거야. 참, 이게 큰애한테도 할 짓은 못 되는 건 알긴 알았지만 큰애는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 큰애한테 올리는 게 사회적으로 시선이 나아 보일 것 같아서.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부모로서 내가 참 두 아들한테 못할 짓 했다. 그래도 이걸 이해해 줄 여자는 없을 줄 알았는데 너하고는 이야기가 잘 된 모양이로구나. 많이 놀랐겠어. 그래도 우리 입장도 이해는 가지? 이게 사람 마음이 참.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시는 것까진 괜찮은데 본인들이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절 화나게 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이해는 안 가죠. 말씀은 똑바로 들어야겠네요. 저한테 언제까지 속이실 생각이었어요? 네가 혜선이랑 조금 친해지고 아기 낳을 때까지는 당분간 너도 모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때까지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작은 애가 먼저 말하든? 제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달은 어머님께서 뭔가 이상하다는 듯 물으셨어요. 와, 저는 제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숨기려고 했다는 말이 어찌나 화가 나는지. 아기 생기면 이혼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니 제 코를 꿰 생각으로 그랬다는 것처럼 들려서 그때부턴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요? 아기 낳으면 제가 이혼 안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시조카야도 이렇게 안 친한데 남편 친딸이라고 하면 제가 좋아라 하고 친해질 줄 아셨어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다들. 이거 사기 결혼이에요. 어머님이 뭐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시는데 더 듣고 있기 싫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어머님과의 통화 내용을 다 녹음도 해뒀죠. 저는 그 길로 남편 정장에 붙어있는 머리카락과 혜선이 방에 있던 머리카락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맡겼어요. 남편과 제대로 이혼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검사에 시간이 좀 걸려서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저를 설득한다고 매일 귀찮게 구는 걸 견디는 게 고역이었죠. 여보,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건지 몰라도 진짜 오해야. 친딸은 무슨 엄마가 노망이 난 거라니까? 노망이 나시긴 했지. 아무리 아들 장가를 보내고 싶어도 그렇지. 어떻게 둘째 아들 딸을 첫째 아들 호적에 올릴 생각을 하셔? 진짜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을래? 당신이랑 혜선이 유전자 검사 맡겼어. 당신 말대로 믿음 다 떨어진 당신 말이나 노망난 당신 어머니 말은 안 믿을게. 난 그냥 결과만 볼래. 여보,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게 누군데? 지금 당장 쫓겨나기 싫으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입 다물고 있어.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유전자는 99% 일치했고 예상했던 결과라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검사 결과를 시댁 단톡방과 혜선이에게 전송한 후 그 길로 남편과 혜선이가 입는 옷들과 물건을 대충 빼서 집 밖에 놔두고 집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톡방을 확인한 시댁 식구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듯 쏟아졌지만 싹 다 무시했죠. 급하게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고 5만 가지 쇼를 펼쳤지만 저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제 요구대로 순순히 협의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 유책 배우자로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하니 순순히 이혼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집에 발들이는 게 싫어서 복도에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마침 하교하고 돌아온 혜선이가 집 앞에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제 물건들을 보고는 경악하더군요. 작은 엄마, 이게 다 뭐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나 이제 니네 작은 엄마 아니니까 싸가지 없는 말투 좀 고쳐. 그리고 네 물건 다 가지고 니네 아빠랑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알겠어? 네? 꽤나 충격받은 얼굴이 볼만하더군요. 남편이 혜선이 어깨를 감싸고 미안하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꼴을 더 보고 싶지 않아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복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한참이더니 몇 시간 뒤에 나가보니 짐을 챙겨서 갔더라고요. 솔직히 온 식구들이 제게 못할 짓을 한 건 맞아서 그런지 그 뒤로 저를 따로 괴롭히거나 하진 않았어요. 남편과도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재산 분할을 하고 무사히 이혼을 했고요. 나중에 형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받았는데 형님도 미안하다고 연신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도 처음에는 시집살이를 죽어라고 하다가 혜선이를 맡게 되면서 시집살이에서 좀 벗어나게 되신 거였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잘 됐다 싶어서 혜선이를 맡긴 거라고 하더군요. 형님도 괘씸하긴 했지만 남의 자식 잠깐 데리고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형님 입장은 바로 이해가 됐어요. 시집살이도 싫지만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를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을까 싶었거든요. 아무튼 이혼을 하고 나니 가뿐하네요. 이혼을 하고 나서는 좋은 점뿐이지만 딱 하나 안 좋은 점은 예전보다 사람을 좀 더 안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점이 참 서글프긴 하지만 세상에는 생각보다 나쁜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니 예전만큼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인생의 이런 안 좋은 경험들도 결국엔 제게 더 좋게 작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믿고 저는 앞으로 더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제 새 출발에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